네, 성완종 리스트의 후폭풍이 거셉니다. 야권은 이완구 총리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정치권은 불법 후원금에 불똥이 튀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어떻습니까? 네. 야권에서는 자진 사퇴를 요구하면서 그렇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는 해임 건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사면초가 이게 이제 이완구 총리가 현재 처한 상태가 아닌가 하는데 어쨌든 대통령이 귀국해서 정치적 결단에 의해서 물러나느냐 아니면 야권이 해임 결의안을 내고 새누리당 내 반란표에 의해 가지고 물러나느냐 이런 정도의 차이는 있을 것 같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사실상 식물총리다. 오늘도 4.19 행사장에 입장하는 이완구 총리 모습이 잔뜩 어두웠습니다. 네. 어찌됐든 이완구 총리는 정치를 시작한 이후 가장 큰 위기에 몰려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런가 하면은 정치권 전반적으로 봐서는 이 불법 후원금에 불똥이 튀지 않을까 상당히 전전긍긍하는데요. 네. 이런 가운데에서 재보선의 결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궁금해지는데요. 글쎄 재보선이 새누리당한테 유리할 것은 없겠죠. 이 사안이 어쨌든 부패와의 전쟁이 내부에서 폭탄이 터진 경우니까 하지만 또 재보선의 특징상 투표율이 낮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진영과 진영이 결집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큰 흐름상 보면 야권이 유리하지만 역시 결과는 나와봐야 된다라고 봅니다. 교수님한테 여쭙고 싶은 것은 검찰이 대통령께서 이제 출국하기 전에 김무성 대표와 이제 특검도 수행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대통령이 특검 얘기를 하고 있는 와중에 검찰의 수사의 동력, 의혹 어떻게 보십니까? 네, 특검도 수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그만큼 부담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검찰로서는 두 가지 생각이 가능할 겁니다. 이왕 특검으로 간다라고 하면 우리가 더 할 거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또 그런가 하면 특검보다 더 좋은 실적을 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결국 검찰이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질 텐데 제 생각에는 이왕 특검으로 간다고 할지라도 검찰이 손 놓고 있기보다는 그때까지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잘 아시다시피 이어보는 사람들이 권력에 힘에 들 사람들이 얘기를 무시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이 보았는데 완전 회장하고 동거는 없어요. 돈 받은 사실이 명령 대통령이 드러난다면 물러나야죠. 그런 사실 없습니다. 어떠한 증거라도 만약 이완구가 망인으로부터 돈을 받은 증거가 나오면 제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네, 계속되는 성완종 리스트 파문, 여당은 물론 야당까지 연루 의혹이 제기되면서 정치권 전반으로 수사가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시각입니다. 네, 성완종 리스트의 파문, 또 얼마나 남지 않은 재보선 판세에는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한양대 고영신 특임 교수와 미래경영연구소 황장수 소장 이렇게 두 분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야당은 해임 결의안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고 그다음에 새누리당도 사실상 이제 손을 놓는 장면이 여러 군데서 연출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완구 총리 거취를 두고 여야 공방, 황 소장님 어떻게 좀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예, 전체적으로 야당이 공세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야당이 그래도 이 내부에 깊은 두려움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두려움. 자, 해임 결의안을 내서 72시간 내에 통과시키는 그 무리수를 둘 수 있을 것인가? 여권 내에서 친이계가 동조하기 때문에 해임 결의안을 내면 통과될 가능성이 높겠죠. 자, 이완구 총리를 지금 현재 그 총리가 성완종 씨를 만났던 정황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거짓을 말했다. 그래서 해임 결의안을 낸다. 도덕적 하자가 있어서 수행을 못한다. 지금 3천만 원을 받았다든가 돈을 받았다. 이런 부분에 대한 정황은 수사를 해봐야 나오지. 그전에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서로 주장이지요. 그러면 이 부분을 가지고 총리를 갖다가 해임을 시켰을 때 과연 그 다음에 야당이 겪어야 될 문제는 무엇인가. 자, 지금 이 성완종 씨는 8명에 대해서 앙심 리스트를 이야기했을 뿐이고 거기에 따르는 구체적인 정황은 지금 검찰의 이 데이터, 각종 디지털이나 하드카피 데이터 압수수색한 물건이나 그다음에 거기에 불려갈 11명 정도의 성완종 씨 측근들 이런 부분의 조사에 따라 나올 겁니다. 그럼 그 조사에서 지금 8명 외에 다른 사람이 수십 명 나왔다, 한 100명 나왔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빼고 갈 것인가? 성완종 씨가 찍은 사람만 조사라는 게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물타기니 어쩌니 이야기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수사를 8명이 한정하라는 야당의 압력이죠. 그렇게 수사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나오는 대로 수사했을 때 야당도 그러면 이완구 총리가
도덕적인 문제로 물러났다면 네. 도덕적인 수준 이상의 문제가 있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쪼개기 후원금, 차명 후원금을 받은 사람들부터 사법 처리 대상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이런 문제를 갖다가 야당이 겁을 내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야당에서는 실질적으로 특검을 원하는 사람은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건도 없을 거라 보고요. 네. 그래서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돌아와서 적절한 시점에 유한구 총리가 자진해서 어떤 입장을 결정을 하면서 그 정치권과 이 전체 어떤 이 관료 사회를 향해서 뭐 폭탄 선언을 하면서 물러가고 이후에 대통령이 법무장관에 의해서 이 특검을 발의하는 이런 양상이 전개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강 소장님은 이제 야당이 이 해임 결의안 카드에 대한 역풍도 역시 두려워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그렇죠. 하셨는데 교수님 생각은? 뭐 역풍도 있고 우선 야당이 해임 결의안을 지금 계속 내겠다 하면서 압박 카드를 쓰고 있는데 그것은 직접 해임 결의안을 내려는 것보다는 이완구 총리의 잦은 사퇴를 압박함으로써 지금 당장 야당으로서는 4.29 재보선이 코앞에 닥쳐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4.29 재보선이 뭐 일반적으로는 야당한테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된 거 아니냐 하더라도 네 곳 어느 곳도 지금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완구 총리를 낙마시켜가지고 부패 정당으로서의 그런 그 이미지를 강화시켜가지고 부패 정권 심판론으로 몰고 가기 위한 하나의 전략적인 카드가 있는 것 같고 네. 또 하나는 뭐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검찰의 수사가 검찰의 칼날이 어디로 튈지 지금 오리무중입니다. 지금 기초조사는 다 끝난 것 같아요. 네. 물론 그 리스트에 나온 사람들도 기초조사가 끝났지만 그동안 여러 가지 압수물을 엄청나게 많이 가져온 상황이고 또 증언 관련자 증언들도 아마 알게 모르게 다 들었기 때문에 이 칼날이 야당한테도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서도 지금 대여 공세를 강화하는 수밖에 없죠. 그래가지고 봐라 야당이 야당한테 이렇게 끼워넣기 식으로 해갖고 물귀신 작전을 쓴다. 이런 전략의 일환으로서 지금 계속 해임한 카드를 만지작 하고 있지 실제로 낼 것인가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네, 두 분 다 뭐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계시는데요. 그런데 야당에서는 23일 날 내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야당으로 봐서는 이 해임 건의안이 꽃놀이패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해볼 수가 있을 텐데요. 두 가지 이유에서 그렇습니다. 해임 건의안이 통과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대통령에게 어려운 그야말로 뜨거운 감자를 넘긴다라는 차원의 의미가 있을 것이고 만약에 통과되지 못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새누리당이 부패 정당이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씌울 수 있다라는 점에서도 이점이고요. 또 다른 편에 있어서는 이 해임 건의안을 통해서 새누리당 내에 양분시킬 수 있는 그런 카드도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도 정치적으로 이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런데 왜 야당이 두려워한다고 말씀하시는지 조금 이해가 안 되네요. 지금 저 해임 건의안 내어서 만약에 통과된다면 그것은 여권의 분열하고 관련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권의 분열은 결국은 이 정치판에 그 굉장한 어떤 핵폭풍을 가지고 올 겁니다. 그 부분은 이제 이후에 뭐 개헌이나 이런 문제로 또 전체적으로 쏠려가는 양상이 될 수 있고요. 사실은 박 대통령이 부패 척결 카드를 들은 부분이 지난 연말에 3인방에 관한 어떤 이 신문 보도 이후에 전개되어 왔던 공세들 속에서 그 이면에는 이 개헌, 이원집정부제적 개헌을 도모하려는 여야의 입장이 있다. 그리고 그 개헌을 갖다가 결국은 이 자신을 무력화시키는 카드로서 여야의 어떤 합의가 되어가는 것 같다. 이런 문제들을 갖다가 사전에 제압하기 위해서 부패 척결 카드라는 부분이 나온 부분도 있죠.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사회개혁으로서도 했겠지만 그런 어떤 부분 속에서 만약에 여기서 이제 이 통과가 돼가지고 해임안이 당하게 되면 결국은 부패 척결을 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개헌을 도모하는 세력들이 반격을 했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었을 때 과연 이 겪어야 될 정치권, 박 대통령과 검찰은 이 문제를 원칙적으로 처리해 가겠다라고 했을 때 이 정치권 전체가 겪어야 될 후폭풍이요. 만만치 않을 겁니다. 국회의원 의석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대통령이 검찰과 더불어서 대통령이 검찰, 법무부 장관, 검찰을 통해서 이 조사 결과 나오는 모든 정치인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처리하고 이 문제뿐만 아니라 방산 비리, 그다음에 자원외교, 뭐 4대강, 포스코까지 전부 처리하라 이렇게 나왔을 때
대한민국의 이 국회의원 정족수의 한 100명 정도가 없어져 버릴 수도 있죠. 이런 상황을 과연 정치인들이 감당할 수 있을까? 저는 감당이 불가한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특히 야권 내부에서 문재인 의원은 본인 지금 대선에 가장 많이 다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해임안이 이렇게 통과되었을 때 개헌 세력들이 여야에 힘을 득세하면서 문재인 자체도 지금 현재 이 성완종 씨의 각종 친노 진영과의 여러 가지 결탁하고 이런 부분이 부각되면서 같이 밀려버리는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폭탄이 어느 정도 터지는 규모가 제한적일 때 그런 부분도 밀어붙일 수 있는 거지. 이것은 만약에 그러니까 이 해임 결의안을 내었을 때 터질 폭탄을 결과를 초래한다면 전체가 공멸할 수도 있다는 것 때문에 제가 볼 때 유병헌 때도 제가 봤습니다만은 이렇게 큰 폭탄은 여야가 보통 덮으려고 하지 끝까지 가서 터뜨리려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라는 게 저는 자, 그러면 재밌는 말씀을 하셨는데 역설적으로 판을 박근혜 대통령이 키울 수도 있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저는 그럴 거라고 봅니다. 박 대통령이 여기서 더 밀려버리면요. 제가 봤을 때 레임덕 와버리고요. 그다음에 개헌 세력들이 결국은 이 박 대통령을 압박하기 위한 부분에 성공적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럼 대통령 거의 살아도 사람 목숨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뭘 망설일 게 있겠습니까? 본인이 제가 봤을 때 벌써 대조를 좀 한번 해봤겠어요? 지난 대선 당시에 성완종 씨 돈이 내 장부에 들어왔느냐 안 들어왔느냐? 안 들어왔더라. 나는 안 들어왔더라고 확인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거 누가 받았다 하더라도 입맛 보게 됐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내가 이 문제를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부패 문제를 원칙적으로 내 편이든 아니든 처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을 할 거라고 제가 가장 처음 이야기했어요. 그럼 대통령 그렇게 이야기하고 외국에 나가셨잖아요. 공개적으로요. 그럼 박 대통령이 이걸 가지고 성불을 안 한다면 그건 솔직히 말하면 정치적인 정무 감각이 거의 없는 사람이라 봐야 되죠. 네, 지금 소장님 말씀이 이제 개헌 세력이란 그 딱지 붙이기 아래 이제 여야의 세력을 하나로 묶어서 지금 얘기를 하셨는데요. 근데 저는 그 얘기가 조금 맞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요. 새정치민주연합 내부에서 연구소에서도 바람직한 개헌안으로 부통령제가 있는 대통령제 4년 중임제 얘기를 했지 의원 집정부제 얘기를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문재인 대표 역시도 지금 가장 앞에서 말씀하시길 대선에 가장 가까워졌다라고 하는데 굳이 지금 개헌을 원하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더더욱이나 이번 사태를 통해서 총리에게 실권을 주는 의원 집정부제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여론이 더 나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가능할까요? 국민들이 총리에게 실권을 주는 부분에 관한 것까지는 아닐 거라고 보고요. 개인 문제라고 보고 지금 지도부 입장과 야권 내부의 그 다수의 입장은 완전히 다를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친노 지도부가 장악하고 있는 당의 연구소라든지 당의 지도부는 그걸 이야기하지만요. 그저께 한번 보십시오. 당장 이완구 총리의 저런 문제가 등장하니까 개헌 추진 국민연대라는 조직에서 개헌 관철시키자고 이재호 의원이 나서서 지금 바람을 잡지 않습니까? 200명 이상이 찬성하고 있다고요. 지금 여야의 국회의원들은 자신의 선거구 제도만 계속 자신들이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 양상으로 그러니까 선거구 정치개혁 특위에서 합의만 된다는 전제가 있다면 개헌 문제에 다 달라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수가요. 그런 부분이 의외로 야권 내부에도 상당히 많다. 제가 볼 땐 절반 이상이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양상에서 이 박 대통령이 힘이 빠지느냐 안 빠지느냐가 결국 개헌이 되느냐 안 되느냐하고 관련돼 있고 박 대통령은 자기 신의 힘을 유지하면서 정치적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관건은 이 부패 척결에 있다. 이렇게 서로가 엮여 있다고 봅니다. 자, 재밌는 게 하여튼 어쨌든 이 문제는 관전 포인트가 판을 키우려는 척이 있을 것이고 적당하게 저강도 전쟁으로 마무리하려는 세력이 있는 것 같다는 게 이제 우리 황경 소장 말씀하신 것 같고 그렇게 보면 재밌을 것 같은데 좀 주제를 바꾸어서 순방 나가기 전에 김무성 대표를 전격적으로 만났습니다. 한 40여 분 독대를 했는데 처음이죠. 정치인들이 가재미 눈을 갖고 있다. 힘의 이동에 굉장히 민감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문제 고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1차적으로는 그날 박근혜 대통령이 김무성 대표를 불러서 만난 거죠. 네. 순방이라는 그 급박한 여러 복잡한 상황 속에서 불러서 만나서 그때 나온 것은 첫째는 이 귀국해서 이 총리 거처 문제에서 귀국해서 결정하겠다는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특검도 수용하겠다. 그래 정치개혁 차원에서 이 부정부패에 대해서 접근하겠다는 그런 시각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메시지를 준 건데 저는 이완구 총리 문제에 대해서는 결정이라는 말을 용어를 쓴 것으로 봐서는 이미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내부적으로 마음속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봅니다. 이완구 총리가 당내에 분출하는 의견을 제시를 했다고 하는데 김무성 대표가 분출하는 의견을 제시를 했다는데 그 분출하는 의견은 김무성 대표가 제시 안 해도 박근혜 대통령이 다 압니다. 다 알아요. 요즘에는 인터넷을 통해서 하고 좌우 참모들 보고로도 이미 알고 그런 상황에서 김무성 대표를 불렀다는 것은 첫째는 말하자면 자기의 결심을 전달을 하면서 당의 이해와 협조를 구한 것 아니겠느냐. 네. 만약 그렇지 않고 갔을 경우 지금 당내에서 말하는 그 분출하는 의견이라는 게 뭡니까? 이완구 총리를 그대로 자리를 유지시키자든지 진위를 제대로 가려보자는 얘기가 아니라 사퇴시켜야 한다는 그 분출된 의견들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방금 예를 들면 야당이 회의만을 제출했을 경우 경우에 따라서는 여당이 동조를 함으로써 구태타적 상황도 나올 수가 있는 가능성이 크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당 내 메시지를 던져서 이미 대통령은 결정을 한 거다. 그러니 좀 더 대통령 올 때까지 기다려보자. 첫째는 이완구 총리가 지금 당장 물러나면 대통령도 나가 계신 상황이 되고 거기다가 그 총리를 물려받아야 할 최경환 부총리도 지금 또 국제회의에 나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국정 공백이라는 부분을 좀 막기 위해서도 그렇고 특히 하나는 후임자를 구해야 합니다. 근데 이 총리라는 게 지금 우리 총리 잔혹사라고 할 정도로 청문회 이 트라우마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후임 총리를 말하자면 인선을 하기 위한 시간 벌기 차원에서라도 일단 말하자면 이완구 총리를 그대로 유임을 시키는 거니까 아까 이야기한 대로 살아도 산 게 아니다. 이완구 총리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김무성 대표한테 당의 협조와 이해도 구하면서 또 김무성 대표의 그런 위상도 좀 강화시켜주는 당의 입장도 충분히 배려해주는 그런 정도의 역할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대통령의 입장이 이제 정리가 된 것이다 이런 뜻으로 말씀하셨는데 조금 다르게 봅니다. 결국 이완구 총리의 수명은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다라는 것은 누구나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대통령이 그날 김무성 대표를 급히 부른 이유는 사전에 전혀 부를 의사가 없었는데 갑자기 부른 거 아닙니까? 내 없는 동안에 구태타 하지 마라라는 이야기를 저는 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 여권 내부에서 혹시 야권이 내 없는 동안에 발휘할 수 있는 해임 결의안에 동조하지 말아달라. 이완구 총리 문제는 검찰의 수사 결과를 보고 가면서 문제가 있다면 그때는 내가 판단을 하겠다. 이런 정도로 이야기했다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김무성 대표가 그날 저녁에 그 기자한테 그 모임에 대한 브리핑을 하다가 짜증도 좀 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스타일을 보면요. 본인이 아무리 정치적으로 궁지에 몰렸다 하더라도 궁지에 몰렸기 때문에 당의 하소연하는 일은 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 저분은 궁지에 몰릴수록 승부사적인 기질을 발휘할 기회가 와야 뭔가를 갖다 발휘하지. 그전에는 항상 머뭇거리면서 시간이나 타이밍을 갖다가 놓치는 경향이 있는데요. 지금 본인은 이왕에 이렇게 판이 커졌으니까 지금까지 검찰 보고 방산 수사하라, 무슨 포스코 자원외교 비리 수사하라 하니까 수사가 하루에 한 30cm 정도 기어가는 모양새였단 말입니다. 굉장히 안타까웠을 거예요, 속으로. 이왕에 그럼 이렇게 터졌으니까 좋다, 그러면 이참에 다 한번 해보자라고 나가는 것이 저분의 스타일상에 맞다고 저는 보고요. 그런 문제로서 김무성 대표한테 당에서 쿠데타 할 경우에 그냥 있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상당히 아주 우회적으로 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렇게 말씀하시면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지금 여러 상황으로 볼 때 이완구 총리를 낙마시키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면은 이완구 총리를 그냥 낙마시킬 경우는 박근혜 대통령이 조기 레임덕에 들어갈 것은 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완구 총리를 희생물이랄까 아니면 제물 삼아서 전국의 주도권을 쥐고 나가기 위해서는 정치 개혁이라는 화두를 꺼낸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반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완종 비자금 카드를 까기 시작하면은 그분이 마당벌이라는 건 천하가 다 아는 거고 왜 해필이면 7명한테만 주었겠습니까? 친이한테도 주었을 것이고 그건 넘어서 야당 쪽에도 여러 가지 돈이 갔을 것은 불문가지예요. 그러면은 박근혜 대통령은 그것에 대해서 성격 없이 조사해라.
그렇게 되면은 얼마든지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내임덕을 차단하면서 전국의 주도권을 쥐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카드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카드가 그렇기 때문에 있더라도, 이 이완구 총리를 살리면서 그것을 끌고 나가기는 현실적으로 또 국민의 여론상 이미 그건 물러갔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에요. 예, 이완구 총리가 이렇게 되게 된 원인 중에 성한종 씨가 이완구 총리가 자신을 찍어서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된 배경에는 대통령이 이완구 총리를 하여금 부패 척결에 대한 부패와의 전쟁에 관한 담화를 하라고 했지. 이완구 총리가 가만히 있는데 대통령을 설득해서 부패 척결하겠다고 나섰겠습니까? 그러니까 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신이 전달한 메시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이 가장 높은 참모가 지금 전사를 하려는 상황에 놓였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카드를 갖다가 버리더라도 이 카드를 버릴 때 나타나는 효용을 가장 크게 해서 버려야 되는 것이 승부사적인 기질이죠. 자, 이완구 총리가 결정적으로 검찰과의 어떤 관계에서 조사를 가거나 하는 어떤 시점에 있어서 이 양 사석이더라도 할 말 다 하면서 그래 나는 이런 어떤 도덕적인 몇 가지로 가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철저하게 수사를 다 하자라고 하면서 던지는 이런 양상으로 올 때까지 박 대통령이 이완구 총리에 대한 어떤 정치적 배려를 하는 모양새를 끊임없이 가질 겁니다. 그렇지 않고요. 이런 일이 있다고 해서 여당 대표한테 그래 그 사람은 자르기로 내 결정했으니까 그리 알라. 이런 정도로 이야기한다면 대통령이 가진 정치적인 수로는 너무나 아수죠. 네, 뭐 두 분 말씀 중에 어느 분이 맞으신지 조금 더 시간이 지나보면 알 것 같은데요. 뭐 이원 그 파문이 재보선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뭐 간단하게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뭐 큰 틀로 본다면은 여당에는 악재인 거고 야당으로서는 호재인 것이 분명하죠. 네. 그러나 이것이 말하자면 결정적인 4.29 재보선을 판을 완전히 바꿀 수 있을 정도로 결정적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네. 우선 이 4.29 재보선 자체 판 자체가 지금 새정치민주연합한테는 아주 불리한 판 아닙니까? 말하자면은 일녀에 다 야로 되어 있거든요. 특히 이 도시권의 그 승패라는 것은 거의 1000표 이내에서 이렇게 좌우가 되는데 지금 야당의 경우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다야 여러 사람의 야당 후보가 나왔기 때문에 표를 나눠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거기에 또 정동영 씨라든가 또 천정배 전 의원 같은 거물급들이 나오면서 새정치연합으로서는 사실상 전패 위기 속에 있었는데 지금 성완종 이 사건, 리스트 사건으로 인해서 뭐 전패 위기는 벗어난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보면서도 지금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은 뭐 박근혜 대통령이라든가 새누리당이 지지율이 뚝 떨어진 것은 마찬가지지만 떨어졌지만 네. 새정치연합은 25%에서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그래 뭐 여당 또 집권 세력들이 돈 먹은 거 맞아. 그렇지만 너희들 야당은 뭐 깨끗하냐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구도 자체가 지금 광주라든가 또 전통적인 야당 텃밭들이 아직은 야당의 후보들이 치고 올라오고는 있지만 네. 당선권까지는 좀 못 미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검찰 수사 결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봐야 최종적으로 좀 어떤 판세가 나오지 않겠는가. 4.29 보선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지금 성완종 씨가 자살한 지가 오늘 열흘이고요. 이제 선거까지 또 열흘 딱 남았어요. 네. 그러니까 열흘 동안에 지금 여론은 지금 대통령과 여당이 조금 불리하게 움직였는데 이 사이에 광주 서을이나 관악을에서 야권의 후보가 그 새정치연합의 후보가 그 기존에 이 뭐 정동영 후보라든지 천정배 후보를 압도하지 못하면서 차이가 오히려 광주 같은 경우에는 더 벌어진 부분도 있어요. 그럼 남은 열흘 안에 검찰 수사 모양새가 상당히 좌우할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갈 것인가? 결국 남은 열흘에 제가 볼 때는 검찰의 수사 내용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전면 수사를 한다. 정치권으로 이렇게 모양새가 가게 될 겁니다. 네. 그렇다면 국민들은 여야 1, 2당 이 정당에 대한 이 기득권의 부패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는 양상으로 이 국민들의 어떤 판단이 작용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야권의
뭐 여권에 좀 불리한 요소인 것은 사실이고요. 네. 야권이 조금은 좋아졌지만은 야권의 이 재보궐선거가 유리한 양상으로 간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네,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습니다. 결국 선거 구도와 또 이 돌발 변수 중에 어느 게 영향이 더 큰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